이용방 학교론.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입니다.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명목이자율이란 말이 나와요. 이때 잘 들으셔야지. 이런 질문 하세요. 뭔 놈의 이자율이 그리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일단 명목이자율이란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실질이자율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 명목과 실질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명목은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다 명목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걸 그냥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주민등록상에 나이 있잖아, 나이. 그건 다 명목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여기 이 건물에 임대료 있겠죠. 그것도 명목이에요. 갑이란 사람의 연봉도 명목이고 우리나라 GNP도 명목이고.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바깥으로 드러나게 표시되는 것들은 다 뭐라? 다 명목이야. 겉으로 나타내는 건. 그러면 실질은 뭔데? 일단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질 나이는 여러분의 명목 나이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나이고, 여러분의 실질 나이는 일단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밀하게. 그래서 물론 여자분들은 화장 다 지우시고 생얼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를 다 체킹하는 거지. 그래서 간 나이, 피부 나이, 치아 나이, 뼈 나이, 그런 게 뭐다? 그게 실질이에요. 겉으로는 딱 봤는데 몇 살처럼 보이는데 그 나이보다 실제 나이가 20년이나 더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 없어? 왜? 그런데 딱 보면 젊은 사람인데 뼈 나이를 보니까 골다공증이 예상된대 앞으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게 다 실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은 계산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들여다보고 거품을 걷어내야 하는 게 실질입니다. 그럼 질문합시다. 대출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이게 아니면 실질이자율이에요? 명목이자율로 표시돼. 대출이자율은 명목이자율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예금이자율은 뭐로 표시되게요? 예금이자율은 명목이자율로 표시돼. 제가 아까 버트로 표시되는 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이자율로 표시되지 않고 명목이자율로 표시돼. 대출이자율이나 예금이자율이나 모두 다. 그러면 갑돌이의 연봉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명목 임금. 임대료는 명목 임대료. 소득도 명목 소득. 우리나라 GNP도 명목 GNP. 그러면 여러분 명목 이자율이 있고 거기서 거품이 뭔데?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인플레율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율이 뭔데? 물가상승률이요. 그럼 물가상승률만큼 빼.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기를 대출이자율은 무슨 이자율로 표시된다고요? 명목이자율로 표시된다고요. 대출이자율은 명목이자율로 표시된다고요.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결국은 대출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은 같은 말이네요. 같은 말이에요? 아니요. 대출이자율이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되는 거야. 근데 대출이자율을 계산해서 실질이자율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계산하면. 그러나 대개는 다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돼. 근데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실질이자율을 여기다 두면 여기가 빼기였는데 위치를 바꿔두면 여기는 뭐가 와야 돼? 더하기가 와야죠. 그리고 여기는 인플레이션율인데 이게 말이죠. 미래 거는 대출할 때 미래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치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오게 되는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4% 수익 내고 싶거든요. 그럼 4%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해서 4% 대출이자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4% 대출이자를 했는데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4%면 실질이자율은 1%밖에 안 돼요. 이 물가상승이 3%면 1%밖에 안 돼요. 자, 대출이자율 4% 했죠? 그런데 4%로 했는데 물가상승률이 3%면 빼내면 1%밖에 실질이자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이자율을 4%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상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더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4%야. 그런데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3%네? 그럼 몇 %로 대출을 해야 된다고? 7%로 대출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이죠. 우리는 미래의 인플레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나 보니까 예상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예상한 것과 예상하지 못한 걸 이렇게 합하면 이게 뭐예요? 그게 실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가 3, 여기가 1이네. 그러면 이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난 거예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가 나타난 거예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난 거지. 예상한 몇인데? 3. 예상하지 못한 게? 그러면 실제는? 그러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났지.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말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과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인가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라고 질문을 진짜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요게 3, 요게 1, 요게 실제가 4. 그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그 말이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 수익을 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4% 실질이자율에 예상되는 인플레이를 더해서 7%로 대출해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실제 3%가 인플레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7에서 3을 빼내면 4%의 실질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이제 융자 계약서에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계약을 맺을 때 대출을 할 때 융자 계약서에 7%를 매년 적용하기로 한다. 지금부터 끝까지 매년 7%. 그럴 때 그걸 고정이자율 저당이라 부르는 거예요. 고정금리 제도라는 뜻이에요. 고정이자율 저당과 고정금리 제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이자율 제도가 고정되는 건 고정이자율 그렇고 대출 이자율이 바깥으로 표시될 때 그것은 명목이자율이라고 표현하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융자 기간 동안 대출 이자율이 그대로 고정되니까 고정이자율 제도, 고정금리 제도인 거예요. 자, 이걸로 이렇게 대출했네. 지나고 나니까 예상하지 못한 게 1% 발생했어. 그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난 거죠. 실제 인플레 몇이에요? 실제 인플레가 몇이냐고? 4%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났네? 그러면 얘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됐으므로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3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나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대출자 불리해지지. 차입자가 유리한 거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대출자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나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안 할래. 이게 인플레가 나타나면 이걸 여기다 포함시켜서 8로 올릴래. 그런 제도 하고 싶어요. 그게 변동금리예요. 변동이자율 저당. 그런데 은행은 이것도 취급을 해. 좋아서 할까?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할까? 아까 그랬잖아.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 금융당국에서. 너 은행이잖아. 그러니까 너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다시요. 변동이자율 저당의 경우는 4%의 실질 이자율을 유지하고 싶네. 그런데 예상 인플레가 2%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얘는 왜 아까 3으로 했는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2%. 그럼 몇 %로 대출할까? 6%.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어. 실제 인플레 몇 %? 3%. 그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1%만큼을 얘를 올려. 7로. 그럼 실질 이자율의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인플레로 인한 위험 그 부분을 차입자에게 떠넘긴 거예요. 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또 1%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올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자 유리 분리, 인플레이션계 대출자 유리, 차입자 불리한 융자제도입니다.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인플레로 인한 위험을 전가한 겁니다. 여러분 초기 이자를 비교해 볼까요? 초기 이자를 비교해 봅시다. 얘는 높고 얘는 낮습니다. 왜요? 여러분 얘는 이거 변동시킬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처음부터 얘를 높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는 실제는 한 2 정도로 지금 예상되는데 미리 얘를 올릴 수 없으니까 얘를 높이 잡아. 그래서 초기 이자를 비교하면 고정이 높고 변동이 낮습니다. 초기 이자리란 단어조차도 변동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얘는 어차피 매년 똑같기 때문에 초기 이자리니 중기 이자리니 말기 이자리 이런 말 쓸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얘 때문에 나오는 말이 초기 이자율. 그럼 초기 이자를 똑같은 시점에 비교해봐도 얘가 높고 얘가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1년에 3번 올린다. 1년에 4번 올린다. 1년에 3번 올리면 몇 개월 단위로 바뀔까? 4개월 단위로 변경을 하겠지. 4번 올리면 3개월 단위로 변경하겠지. 은행 입장에서, 대출기관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에 게 더 유리할까? 밑에 게 더 유리할까? 다시 한번 합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위에 거, 아래 거. 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아래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자율 조정 주기를 짧게 갖기를 원하죠. 대출자는. 차입자는 위에 걸 선택하려겠지. 길게 갖기를 원하겠죠. 저걸 이자율 조정 주기를 하며 이자율 조정 주기에 있어서 대출자들은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하고 차입자들은 긴 조정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겠죠. 됐죠? 그런 말뜻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얘기가 이제 글자로 나올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딱 읽으시면서 글자를 알아봐야 돼. 그런데 보통 글자로 쭉 문장을 줬을 때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야죠. 자, 뭔 말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융자 기간 동안 대출 시 계약된 명목이자율로 표시된 대출이자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대출이자율은 고정되죠. 근데 대출이자율 명목이자율로 표시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말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대출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제 시장이자율이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또 시장이자율은 뭐냔 말이야. 원노브 이자율이 그리 많냔 말이야. 자, 여러분 옛날에 대출을 받을 때 7%로 계약을 했다 그랬죠. 그럼 그 당시에는 7%가 시장이자율이었어요. 그런데 융자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시장이자율이란 이 명칭은 대출이자율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자율이 8%래. 그러면 지금 은행 가면 몇 %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8%.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8%로 올랐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그 돈이 지금 몇 %로 대출이 된 상태야. 7% 묶여있는 상태네. 그럼 얼마만큼 손해야? 1%만큼 대출기관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혹 5%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그럼 차입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기존의 7%를 어떻게 해요? 기존의 7%를 갚아버리고 다시 5%로 대출을 받고자 하겠지. 그러면 융자 기간이 10년인데 딱 지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럴 거면 나는 이걸 싹 갚아버리고 다시 5%로 8년간 대출 받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소위 뭐예요? 갈아탄다고 말하죠.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융자에 있어서 기간이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환해버렸죠? 이게 뭐다? 조기 상환이에요. 조기 상환. 이 조기 상환이 누구한테 위험으로 다가오게? 대출자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해요. 아니 안 갚으면 뭐 위험이지만 빨리 갚는데 뭐가 위험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자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계획이 깨져나가잖아. 그래서 그게 조기 상환 위험이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변동이자율 저당으로 갑시다. 여러분 변동금리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1번 대출 시 초기 이자율은 고정이자율 저당보다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 고정은 7, 변동은 6. 그래 시작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자율 저당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융자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즉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된 대출이자율이 같이 변동하므로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이자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자, 이 문장들이 읽으면서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금 한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 과정 또 우리가 기본 과정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 보고 이제 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기본서로 읽거나 그게 좀 잘 안 되는 분은 합격서로 읽거나 해서 글자를 눈에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프 모의고사 그런 걸 통해서 또 연습하시면서 또 적응을 해 가시죠. 그러면 시험을 잘 보는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용방 학교론